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규모는 639조 원, 이 전임 정부에서 크게 늘어난 나라 빚을 감안해서 허리띠를 졸라맸다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로 지출을 구조조정했는데 뜯어보면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재명표 대표 예산을 없애거나 대폭 삭감했습니다. 대신 고용, 복지, 교육 이쪽 예산은 크게 늘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5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첫 예산안, 박지혜 기자가 뜯어봤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 규모는 639조 원. 올해 본 예산과 비교하면 5.2% 늘었지만 추경을 거친 전체 예산과 비교하면 6% 정도 줄어든 안입니다. 워낙 돈 나갈 곳이 많아 본 예산을 전년보다 줄이진 못했지만 매년 성큼성큼 늘어났던 증가율만큼은 되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마지막 예산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입니다. 빚에 의존하지 않고 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경제 활력 제고 등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하였고, 다만 어디에 쓰고 무엇을 줄일지 명확히 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보건과 복지, 고용 분야로 226조 6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 대상 예산은 4조 2천억 원 추가해 31조 6천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또 반도체와 우주 분야 등 미래 성장 동력에는 아낌없이 돈을 씁니다. 반면 코로나 방역 예산은 대폭 줄였고 고용 장려금과 직접 일자리 등 한국형 뉴딜 같은 문재인 정부 주요 사업도 줄줄이 구조 조정됩니다. 이재명 대표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지역사랑 상품권, 일명 지역화폐 예산 역시 전액 삭감돼 영원히 배정됐습니다.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장차관급 이상은 보수를 10% 반납하고 4급 이상은 동결, 5급 이하 공무원은 1.7%만 올립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예산안을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합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생기는데요. 먼저 병장들 월급 100만 원 시대가 열립니다. 대선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 원에 첫 발을 떼는 건데요. 이 부실 급식 논란도 있었죠. 군 급식 단가도 올라갑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지난 1월 SNS에 병사 봉급 월 200만 원을 공약한 윤석열 대통령. 강제 징집이 됐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분들한테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게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 논란도 있었지만 내년 예산에 월급 인상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한 번에 올리지 않고 나눠서 올립니다. 일단 병장 월급은 내년부터 68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릅니다. 14만 원인 사회진출 지원금도 2배 이상인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렇게 매년 월급과 사회진출 지원금을 올려 2025년에는 둘을 합쳐 봉급 205만 원 시대를 열겠다는 겁니다. 군적금 넣고 나면 저희가 쓸 돈이 조금 부족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100만 원 정도로 올려줬을 때도 충분한 금액은 아닌 것 같아서 빠른 시기에 조금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부실급식 논란에 급식 단가도 올립니다. 장병 선호도를 고려한 메뉴 편성을 위해 단가를 하루 11,000원에서 13,000원으로 올리고 밀폐형 튀김기와 자유령 배식대도 보급합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간부들도 단기복무 장려금이 50% 오르고 소대장 활동비 역시 2배 이상 인상됩니다. 생일이나 훈련 준비 물자라던가 사실상 그 간부들의 사비가 좀 더 들어갔거든요. 사실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소대원만 30명인데 그거를 다 커버할 수가 없었어요. 다만 병장 월급이 200만 원이 되면 이보다 적게 받는 초급 간부 하사와 소위 7급 군무원 월급도 올려줘야 해 관련 예산이 적지 않게 들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자, 내년부터 이 병사뿐 아니라 부모도 월급을 받습니다. 만 0세 부모 매달 70만 원 부모 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이 역시 대선 공약이었죠. 노인, 장애인 수당도 늘어납니다.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기는 내년 복지 예산, 백승우 기자가 이어갑니다.
키즈 카페를 찾은 엄마들은 아이를 한 명 더 낳고 싶어도 양육비가 고민입니다. 키우다 보면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아무래도 최선의 조건에서 키우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죠. 출산율 OECD 최저국가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합니다.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는 월 70만 원, 만 1세를 양육하는 가구는 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현재 월 30만 원인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통합돼 2년 뒤부터는 만 0세 아동 가구에게 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부모들은 경제적 지원에는 찬성하면서도 교육비가 또 부담입니다. 아무래도 아기 때는 그래도 그렇게 큰 돈이 안 들 것 같은데 이제 커가면서 교육비 측면이 좀 많이 부담되는 것 같고요. 고령화 시대 물가 상승을 고려해 노인수당도 오릅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30만 7,500원에서 32만 2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4인 가구 기준 월 162만 원으로 전년 대비 8만 원가량 오릅니다. 갑자기 큰 병에 걸렸을 때 의료비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도 확대합니다. 내년부터는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면 재난적 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도 확대됩니다. 저소득 경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이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네, 정치권으로 가봅니다. 오늘도 의원총회에서 4시간 난상토론을 벌인 국민의힘이 혼란 상황을 조금씩 정리해가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가 출범하면 즉시 사퇴하기로 하면서 거취 논란이 정리됐습니다. 또 새 비대위 구성의 첫 단추인 당원 당규 개정안도 추인됐습니다. 먼저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하는 즉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권 원내대표가 현재의 혼란 상황을 정리한 뒤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권 원내대표의 거취를 두고 초반에 공방이 벌어졌지만 사퇴 소식이 알려지면서 거취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비공개 토론에서 권 원내대표는 비대위가 출범하면 그만둔다는 뜻을 밝혔다. 왜 기다려주지를 않느냐며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들에게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권 원내대표의 거취가 결정되면서 국민의힘 새 비대위 출범 당원 개정 논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새로운 비대위 출범의 첫 단추인 비상 상황을 새롭게 규정하는 당원 개정안이 추인됐습니다. 모호한 표현 대신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의 사퇴, 대표와 최고위원 전원이 비상 상황에 공감 등 비상 상황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비대위 설치 완료와 동시에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정국위 의장인 서명수 의원이 당원 개정을 위한 정국위 소집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게 마지막 변수입니다. 당원 당규 개정안에 논란이 많다.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또 똑같은 어떤 가처분 소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서명수 의원을 최대한 설득해 추석 전 새 비대위 출범을 무리 없이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예정에 없던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 대표의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 축하난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즉석 3분 통화였는데 적당히 덕담만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현안마다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우현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진복 대통령 정무수석이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난을 들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았습니다. 이후 비공개 회동에서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사이에 즉석 전화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서 바꿔드렸습니다. 3, 4분 하신 것 같아요. 네. 두 사람의 통화는 지난 3월 10일 대선 결과 발표 직후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두 사람은 현안에 있어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입법과 관련해 초당적 협조를 부탁했는데 이 대표는 협력할 것은 찾고 서로 다른 입장은 조율하자고 답했습니다. 국정에 대해서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견제할 건 견제하되
또 만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했지만 시기와 방식은 엇갈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이 안정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여야 당대표님들과 좋은 자리 만들어 모시겠다며 국민의힘 내홍수습 후에 여야 대표와 함께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가능한 한 빨리 형식과 절차 없이 만나면 좋겠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안부도 물었는데 이 대표는 양산 평산마을 사저 경호구역이 확대된 것에 대해 집회 문제를 해결해줘서 고맙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계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견제할 건 견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69석의 거대 의석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작전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벌써부터 이재명 표 예산 삭감에는 증액으로, 김혜경 씨 수사는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서 이재명 표로 불리는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7천억 원이 전액 삭감되자 희망이 아닌 불안을 주는 예산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민생사업으로 규정하고 삭감된 예산은 최대한 증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69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앞세워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의 부활을 예고한 겁니다. 또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수사에는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특검 부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흐름을 볼 때는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당에 조금 의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앞서 제출한 김 여사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겁니다. 정부 여당이 8월 내 법 개정을 약속한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감세에 대해서도 일단 반대 입장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종부세 3억 추가 특별 공제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를 위한 명백한 부자 감세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여야는 처리 시한인 모레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을 이어갑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요즘 거의 매일 누가 짐을 쌌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들어온 이른바 어쩌다 공무원, 어공들이 주로 짐을 싸고 나갑니다. 대신 검찰 출신 참모들에게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쇄신 분위기를 조영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실 인적 쇄신에서 검찰 출신들은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검찰 출신 인사들이 비서관을 지내고 있는 공직기강, 법률, 인사비서관실에서는 인사조치 사례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검찰 출신 참모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최근 검찰 출신들이 배치된 비서관실에 대통령실 공직기강을 더 세게 잡으라는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통령실 참모 물갈이는 이른바 윤핵관 라인으로 분류되는 정치권 출신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선 정무수석실, 시민사회수석실이 타깃인데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국민제안비서관실에서는 행정관 5명이 한꺼번에 사직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대체한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만들었다가 졸속 논란이 일었던 곳입니다. 폭우 피해 현장 사진을 대통령 홍보 카드 뉴스로 활용해 논란이 된 디지털 소통 비서관실은 조직을 통째로 다른 수석실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정무수석실은 소속 행정관 일부를 다른 수석실로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출신 참모들 문책은 언급되지 않는다며 꼬리털 뽑기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대통령실의 감찰과 인적 쇄신을 이들 검찰 출신 참모들이 주도한다는데 적반하장이 따로 없는 셈입니다. 대통령실은 보안의식과 정무적 역량을 기준으로 대통령실 참모 물갈이를 계속 진행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전직 수행비서 배모 씨가 오늘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나왔는데요. 경찰은 배 씨의 유용 액수가 2천만 원을 넘는 걸로 의심하고 있는데 본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법원 앞에 조현진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조 기자,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되는 거죠?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배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1시간 4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배 씨 측은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문 이후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하던 배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인카드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김혜경 씨가 지시한 겁니까? 경기도청에서 본인이 맡았던 업무가 뭡니까? 억울한 점은 없으십니까? 배 씨는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수원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배 씨는 검은 정장 차림으로 스카프를 두른 채 노란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배 씨가 입장문을 낸 적은 있지만 모습을 드러낸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배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배 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비서시 7급 공무원을 시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음식값을 결제하고 음식을 김혜경 씨 집 등으로 배달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를 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은 100건 이상, 2천만 원이 넘습니다. 배 씨는 또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해당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부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배 씨의 윗선으로 지목된 김혜경 씨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는데요.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배 씨의 구속 여부에 따라 김 씨 신병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보석이 화제던데요. 출처가 좀 애매해요. 네, 엄밀히 말하면요, 빌린 보석 논란입니다. 지난 6월 해외 출장 당시에 착용한 보석을 두고 야당이 오늘 그 출처를 따져 물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하셨던 목걸이랑 팔찌가 고가다 아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었던 걸 봤습니다. 혹시 이게 협찬인지 아닌지 대통령실에서 전혀 해명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을 털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게 본인 거 아니면 빌린 걸 텐데 일단 본인 거라면 지난주 공개된 재산 공개 목록에 있어야 하는데 없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재산 목록을 보면 김 여사의 토지, 건물, 예금만 있죠.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6천만 원대로 추정되는 명품 목걸이 등 귀금속 3점을 왜 누락했느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참고로 공직자윤리법 4조에 따라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는 신고 대상입니다. 자, 그럼 대통령실은 빌린 거라고 지금 해명을 하는 건가요? 2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건데 구매 금액이 재산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해외에 나갔을 때 외국 현지에서 빌렸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그게 대통령실 해명이라고 앞서 전한 바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현지에서 빌렸다고 해명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지인에게 빌렸더라도 문제라고 공세를 이어가자 여당도 맞불을 놨습니다. 공식 경로가 아닌 김건희 여사의 지인에게 보석을 빌려 착용했다면 김건희 여사가 사인에게 이익을 제공받은 것입니다. 김정숙 여사님 의상비와 또 그 액세서리 비용, 그 비용 전체를 비서실에서 추계해 주시기를 저는 자료 요청을 다시 드립니다. 민주당은 빌렸다면 무상인지 계약서가 있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번개합시다.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인가요? 네, 당 대표 선거를 도운 민주당 의원 60여 명이 모인 SNS 대화방이 있는데요. 어젯밤 이 대표가 이 방에 번개를 합시다 이렇게 올리면서 오늘 아침 20여 명이 함께 아침을 먹었다고 합니다. 소통을 하려는 거겠죠. 네, 무슨 얘기를 나눴답니까? 초재선 의원들이 주로 모였다는데요. 이 대표는 여당보다 앞서서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자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당 지지율을 올릴 방법을 찾자는 얘기도 나왔다고 하네요.
자, 볼까요? 전당대회 경쟁자 강훈식 의원도 오늘 만났네요. 네, 오늘 점심 모습인데요. 점심은 이렇게 강훈식 의원과 함께했고 저녁 식사는 또 다른 경쟁자인 박용진 의원과 하고 있습니다. 삼시세끼 식사를 잘 활용하고 있네요. 네, 밥 먹으면서 친근함을 어필하는 것. 이재명 대표가 종종 과거 선거 전략으로 썼었는데요. 계란말이도 드시라는 댓글이 진짜 많습니다. 저는 식성이 담백한 게 좋아요. 추억의 도시락 라면이랍니다. 라면 맛있는데요? 이 대표는 당분간 의원들 접촉을 늘려나가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주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민망한 두 글자 뭘까요? 민망한 두 글자, 이 사이에 단어 보이시나요? 오늘 국민의힘 회의장에 걸린 현수막인데요. 국민이라는 두 글자가 아주 큼지막하게 써 있죠.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국민. 참 좋은 말인데 민망한 상황이에요. 네, 국민을 위한다는 국민의힘 집안 싸움이 점입가경인데요. 어제 안철수 의원이 비대위를 새로 출범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내자 김기현 의원이 안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당의 리더로 나서려는 의원이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하다가 의원총회 결과를 뒤집는 발언으로 혼란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는 글을 SNS에 올린 겁니다. 이번엔 또 차기 당권 주자들끼리 싸우는 겁니까? 네, 다소 유치한 이 말싸움도 여전합니다. 친윤계 박수영 의원은 양두구육이란 말을 또 들고 나왔는데요. 앞으로는 배나사를 내걸고 뒤로는 접대받는 행위라는 글을 썼습니다. 배나사는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의 줄임말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설립한 봉사단체를 저렇게 거론하면서 이 전 대표를 비판한 겁니다. 글쎄요, 당 수습 방안도 도돌이표, 당내 싸움도 도돌이표. 출구는 대체 어디입니까? 지금 이런 국민의힘의 상황을 야당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국민의힘 내부가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당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갈등과 혼돈에 빠져 여당의 길을 포기한 모습뿐이었습니다. 앵커가 도돌이표의 출구를 물었잖아요. 답은 본인들이 올린 현수막에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을 향하겠다. 국민이 원하는 거 그게 답이죠.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자, 오늘 서울에 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번 달 지긋지긋하게 내리더니 8월 마지막 날인 내일도 온답니다. 끝난 게 아니고요. 다음 달엔 태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허리까지 찬 물살을 헤치며 퇴근길에 나선 시민들. 도로에 찬 물 위로 떠 있는 버스와 차량들까지 속수무책으로 쏟아지는 폭우에 서울 도심은 초토화가 됐습니다. 오늘까지 총 30일 중 19일간 비가 내리면서 이달 초 1시간에 쏟아진 비가 무려 141.5mm, 관측 이래 최다입니다. 경기 여주엔 1000mm에 가까운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한 달 새 1년치의 85%를 쏟아부은 겁니다. 서울도 오늘 내린 비를 포함해 동작구에 792mm가 내렸습니다. 연평균 강수량의 60%가 넘습니다. 기록적인 올해 8월의 폭우는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수도권은 수요일 새벽까지, 그 밖의 지역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특히 충청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9월은 태풍의 계절입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11호 태풍 흰남노가 무섭게 세력을 키우며 일본 오키나와를 향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눈이 뚜렷하게 보이는 올해 첫 대형 태풍입니다. 최대 풍속 초속 44m, 사람이나 커다란 돌이 날아갈 위력입니다. 서쪽을 향하는 태풍은 우리나라 주변 기압 배치가 변하면서 모레쯤 갑자기 북쪽으로 방향을 꺾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한해협을 관통하거나 일본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느 방향이든 남해안과 제주도는 금요일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난 폭우로 지면이 약해져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7,553일 만, 그러니까 21년 만에 붙잡힌 대전국민은행 살인강도 용의자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30살, 31살의 범행을 저지른 두 사람,
30대, 40대까지는 평범한 시민인 척 살 수 있었지만 그가 남긴 마스크와 손수건은 50대까지 그렇게 놔두진 않았습니다. 김태형 기자 보도 보시고 영화 같은 범행과 검거 스토리 취재한 아는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경찰이 마스크를 쓴 중년 남성의 팔에 수갑을 채웁니다. 21년 전 대전 국민은행 권총 살인사건 피의자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은 고교동창 이정학과 함께 지난 2001년 12월 21일 대전 국민은행 둔산점 지하주차장에서 40대 은행원에게 총을 쏴 살해했습니다. 현금 수송차에서 3억 원도 훔쳐 달아났습니다. 과장님은 이제 법적에 쓰러져가지고. 현장은 대전 도심 한복판이었지만 CCTV가 없었고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검은색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일당이 사용한 마스크가 발견됐지만 당시 과학수사 수준으로는 유전자를 검출할 수 없었습니다. 답보 상태였던 수사는 2017년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서 발견된 마스크를 국가수가 감식했더니 범인의 유전자가 나온 겁니다. 경찰은 2001년엔 감식하지 않았던 손수건까지 다시 보내 감식한 결과 동일한 유전자가 나왔습니다. 이 유전자는 2015년 충북 불법 개임장에 남겨진 담배꽁초에서 검출된 유전자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락실 관련자로 추정되는 15,000명을 상대로 지난 5년간 끈질기게 추적을 해서 이정학이 먼저 특정됐고 자백을 통해 이승만까지 강원도 정선에서 잡아들였습니다. 사건 발생 21년 만에 주요 용의자를 체포한 겁니다. 이정학은 자신은 차만 훔쳤다고 주장하고 경찰에게 총을 쏜 건 이승만이라고 진술했지만 이승만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용의선상에 오른 적 없던 두 사람. 결국 손수건과 마스크의 정체가 들통났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사회이부 김희태 차장 나왔습니다. 이춘재 사건도 좀 생각이 나고요. 21년간의 이 영화 같은 스토리 짚어보죠. 21년 전, 그러니까 2001년으로 또 돌아가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2001년 10월 15일 0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승만, 이정학은 대전 대덕구 골목길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권총을 빼앗습니다. 이 차는 전날 훔친 흰색 소나타였는데 곧바로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반 뒤 2001년 12월 1일 수원에서 검은색 그랜저를 또 훔칩니다. 이 차량을 이용해 12월 21일 대전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3억 원의 현금 가방을 훔쳤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은행 출납과장에게 권총을 쏘고 도주합니다. 도주를 하는데 이듬해인 2002년에 용의자를 잡아요. 그것도 3명을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하는데 지금 와서 보면 엉뚱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경찰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인을 했는데요. 당시 20대 3명을 피의자로 체포했는데 구속심사에서 당시 고문에 의한 진술이었다 주장하고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당시 CCTV도 없는 데다 진술에 의존하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을 했고요. 이승만, 이정학도 당시 체포됐던 3사람 전혀 알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생사람을 잡을 뻔했습니다. 참, 네. 그렇게 미제로 묻힌 채 세월이 흐르다가 2017년, 그러니까 5년 전에 이제 다시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네, 2017년 9월 장기 미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국가수에 DNA 분석을 다시 의뢰를 하는데요. 국가수에는 국민은행 범행 차량에서 발견된 청색 마스크에 대한 시료가 있었고요. 이걸 다른 범죄 현장, 즉 충북의 한 도박장 게임장에서 확보된 담배꽁초에서 나온 DNA와 일치한다는 걸 국가수에서 확인을 해서 경찰에 통보를 합니다. 이후 경찰은 범행 당시 차량에 있었던 썬팅 필름, 휴지, 걸레, 담배꽁초를 다시 국가수에 보냈는데 이 가운데 유아용 손수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확실한 범인의 DNA가 확보가 된 겁니다. 국가수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손수건은 타액 반응은 음성이었고요. 복면처럼 썼다고 그래서 피부가 접촉됐던 부위를 채취를 해서 실험을 하게 된 겁니다.
피부나 상피세포들이 묻어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범죄에 이용했던 차량에서 마스크가 먼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국과수에 의뢰를 했는데 당시에는 DNA가 안 나왔고 15년 뒤에 이 다시 분석했더니 그때 DNA가 나왔고 손수건도 그래서 의뢰를 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2001년 당시 마스크에서는 DNA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15년이 지나면서 DNA 분석 기술이 크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DNA가 검출이 된 거고요. 마스크에서도 남성 DNA가 나왔고 추가로 분석 의뢰된 유아용 손수건에서도 남성 DNA가 나왔습니다. 손수건에서 DNA가 확인된 게 지난 2018년 1월입니다. 아니, 2018년 1월에 DNA가 나왔는데 왜 이것도 뭐 5년이나 걸린 겁니까? 네, 경찰은 일단 범죄자 DNA 등록 데이터를 확인해 봤는데 일치되는 사람을 못 찾았습니다. 용의자들은 차량 절도 등의 전과는 있었지만 DNA 등록 데이터에는 등록이 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경찰은 확보된 DNA를 바탕으로 일단 충북 도박장 게임장을 출입했던 15,000명을 탐문하고 유력 용의자들의 DNA를 일일이 대조를 5년에 걸쳐서 한 겁니다. 결국 지난 25일 DNA와 일치한 남성, 바로 이정학을 붙잡을 수 있었고 이정학을 통해 공무원 이승만도 체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두 사람의 이제 신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20여 년 전 몽타주와 상당히 비슷하다면서요? 네,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당시 몽타주는 썬팅 필름을 구입한 곳과 차량을 버리고 간 곳에서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이 됐다고 합니다. 현재 이정학의 진술에 따르면 이승만이 총을 쐈고요. 이정학은 경찰관 권총을 탈취하는 등의 범행만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승만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반면 이정학은 범행을 구체적으로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권총은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을 했고요. 훔친 돈은 이승만이 2억 1천만 원, 이정학은 9천만 원으로 나눠 가졌다고 하는데 이정학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또 돈 9천만 원 집에 뒀는데 잃어버렸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범이 더 있는지 다른 범죄는 없었는지 추가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참 범인은 흔적을 남기고 언젠가는 잡힌다 뭐 이런 말이 실감이 나네요. 아는 기자 김희태 차장이었습니다. 참 지난밤 이 빌라 한 동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한 사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 50대 여성이 흉기를 들고 각 층을 다니면서 난동을 부렸는데 그 흔적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한밤중 서울 은평구의 다세대 주택. 비상등을 켠 경찰차가 서 있고 경찰관과 주민들이 주변을 서성입니다. 이곳에 사는 50대 여성이 흉기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젯밤 9시 10분쯤. 양손에 흉기를 들고 2층에서 4층까지 6세대를 돌며 입주민들을 위협했습니다. 열었대요. 열었는데 이렇게 들고 있더랬잖아요. 그거 큰일 날 뻔했죠. 여성은 위협적인 말들을 쏟아내며 흉기로 수차례씩 현관문을 찍었습니다. 주민들은 범행이 이어진 10여 분간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하면서 안 나오는 죽은 날이 있는데 저는 그런 적도 모르고 나는 발로 그런 줄 알고. 무서우셔가지고. 선생님 원래 좀 갈등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여성은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겨누고는 3단봉으로 밀어 한켠으로 몰아넣은 뒤 체포했습니다. 여성은 술에 취해 환청을 들었다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 특수재물 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여성을 입건하고 주민들과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응급 입원시켰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장애인 단체가 또다시 지하철에서 출근길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당초 기자회견만 예고를 했다가 돌연 시위에 나서면서 열차 통행이 지연됐는데요. 오늘 발표한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 대통령 집무실과 가까운 지하철 삼각지역 승강장. 휠체어에 탄 장애인이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지난 3월 릴레이 삭발식을 시작한 뒤 오늘로 100번째입니다. 그리고는 기습적으로 휠체어를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멈춰 세우고 타고 내리기를 반복하는 바람에 열차 운행이 정지됐습니다.
당초 예고에는 삭발식과 기자회견만 있었습니다. 지금 즉시 중단하시고 여러분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경찰은 체증하겠습니다. 운행은 35분간 지연됐고 발이 묶인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며 경찰을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뭐하는지 모르겠어. 병원 가는 길이었어요. 되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또 한 달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치료를 앞으로는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장애인 단체는 오늘 발표된 내년 예산안을 문제 삼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을 2,500억 원 증액했지만 단체가 요구했던 수준에 비해선 한참 부족하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자료의 초안을 보니까 사기당한 느낌. 경제 10위면 OECD 10위 정도의 복지 지출, 장애인에 대한 지출이 있어야죠. 근데 꼴찌예요.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장애인 단체의 요구안을 듣고 협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는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시민 불편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헌법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체포할 수 있는 긴급조치 9호가 있었습니다. 이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는 판결은 오래전에 났지만 국가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7년 만에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으며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박정희 정부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된 건 1975년 5월 13일. 박 대통령은 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9호를 선포했습니다. 유신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게 한 조치였습니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고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이 조치로 처벌받은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9호는 위헌 무효임이 명백하다며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힌 겁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위헌 무효라고 판단했으면서도 긴급조치 발령을 정치적 행위로 보고 배상 책임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7년 만에 이런 판단을 스스로 뒤집은 겁니다.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던 피해자들은 뒤늦은 결정이라면서도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행위로 면제를 주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것인데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결이 시정을 했다고. 긴급조치 9호로 처벌받은 사람은 1,200여 명. 이 중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30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호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심 등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뒤에도 2015년 대법 판례 때문에 이미 패소가 확정돼 배상받을 길이 막힌 피해자도 적지 않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배상을 받게 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다시 열린 서울 광화문 광장에 조선총독부와 일장기를 연상시키는 그림이 전시됐습니다. 서울시는 광장의 변천사를 보여주려는 의도였다고 해명했습니다만 논란이 거세지자 오늘 그림을 철거했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화문 광장 북쪽의 버스 정류장. 벽면에 설치된 그림 한가운데 조선총독부 건물이 보이고 배경엔 빨간 원과 막대가 그려져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6일 광화문 광장을 재개장하면서 새로 설치한 전시물입니다. 이 그림이 광장에 전시되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그려진 데다 빨간 원과 막대가 일장기나 우길기를 연상시킨다는 이유였습니다. 여기가 나라의 얼굴 같은 공간인데 일제의 일장기나 조선 총독부 같은 그림이 걸려 있으면 좀 안 되지 않을까. 세종대왕님 동상도 있고 이순신 장관님이 지금 동상이 있잖아요. 여기가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다 저런 그림을 그려 넣었다는 거는 이 서울시에서 잘못된 행동을 한 거죠. SNS에서도 항일의 의미를 담는 게 맞지 않느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시는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2009년과 2022년의 모습을 통해
광화문 광장의 변천사를 보여주려 한 작품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거세지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관련 그림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발달장애 변호사가 법정에서 활약하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지만 드라마는 딴 세상 이야기라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많습니다. 제발 장애인 학교를 짓게 해달라고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일이 있었죠.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일입니다. 다시 간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학부모들은 무릎을 꿇고 호소했습니다. 여기 무릎 꿇고 저희가 학교를 짓게 해달라고 사정하겠습니다. 5년 전 이은자 씨도 장애인 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이후 한방병원 건립 검토 등을 조건으로 타협이 이뤄졌고 초중고교와 전공과정을 가르치는 서진학교가 2020년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중학생이던 이 씨의 딸은 입학하지 못했습니다. 예정대로 좀 건립이 됐다면 따님도 여기에서 아마 꼭 다녔으면 했는데 어쨌든 저희 딸은 기회가 없었죠. 개교가 늦춰지면서 다닐 시기를 놓친 겁니다. 서진학교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장애인 시설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합니다. 서진학교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공사장.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쓰는 문화복지 공간, 어울림 플라자를 짓는 곳입니다. 이거 걸리는 날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이게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진짜 하나 보구나 막 이런. 2015년부터 건립이 추진됐지만 주민 반대로 지난 3일에야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주민들은 통학길 안전이 위협받고 소음 피해도 있다고 걱정합니다. 너무 무리하게 해서 짓는다는 거죠. 그리고 저 건물 하나로 인해서 어떤 아이들을 웃고 어떤 아이들을 울어요. 내 자식을 위해서 니네 새끼들은 희생을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지상 5층 규모의 어울림 플라자에서 장애인 시설은 치과와 연수시설이 전부. 주민 설득 과정에서 장애인 지원센터가 빠지고 대안으로 들어섰는데 결과적으로 장애인 공간은 축소됐습니다. 아예 건립이 무산된 곳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 강원도 양양군 하조대 해수욕장에 장애인 수련시설을 지으려 했습니다. 건축학은 다 나갔었는데 주민들 반발 때문에 계속 착공을 못하고 있다가 정적으로는 취소가 됐죠. 공사가 10년 넘게 미뤄지는 사이 공터였던 이 땅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숙박업소가 있습니다. 누가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기 주차장으로 사용하시잖아요. 저희뿐만 아니라 그냥 여기 바닷가 오시는 분들도 이용하시고. 서울시는 이런 사실도 몰랐습니다.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고요? 몰랐어요. 사용 허가를 내준 것도 없고. 입지 선정 단계부터 주민 소통이 부족하면 언제든 반복될 일입니다. 평상시에 주민들하고 대화하지 않다가 기본적인 내용을 구성을 한 다음에 공청회나 설명회라고 하는 것은 요식 절차거든요. 무릎 꿇은 부모들의 눈물로 지은 서진학교. 5년이 흘렀지만 곳곳에 제2, 제3의 서진학교가 있습니다. 무릎까지 꿇으시면서 호소를 해서 사라지지 않았을까 편견들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똑같은 일이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절망스럽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다시 간다 남영주입니다. 소득이 많아지면 은행에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들이 소비자들의 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실제로 얼마나 들어주는지 실태가 처음 공개됐는데요. 김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행연합회가 공개한 19개 은행 올 상반기 금리 인하 요구 수용률입니다. 돈을 빌린 뒤 신용 상태가 좋아져 이자 감면을 요구했을 때 얼마나 받아줬느냐인데 가계대출 기준으로 시중 5대 은행은 NH농협은행이 60.5%로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이 29%로 가장 낮았습니다. 인터넷은행은 K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순이었습니다.
신한은행은 다른 은행과 달리 신청부터 심사까지 인터넷으로 받다 보니 건수가 많은 데 반해 수용률은 낮은 착시가 발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100% 비대면 프로세스를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구축하면서 신청건이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이자를 많이 깎아준 곳은 어딘지도 따져봤습니다. 이자 감면의 기준으로는 신한은행이 27억 8,800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은행들의 가계대출 금리 인하 요구 수용률 평균은 31.6%. 결국 3명 중 2명은 거절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신용등급 올려놔봤자 라는 소리니까 고금리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방법조차 막힌다는 느낌이 드니까 참 막막해요. 은행, 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 금융사의 수용률은 6개월마다 공개되며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10월에 부산에서 열릴 BTS의 무료 콘서트 때문에 숙박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공연 장소도 논란입니다. 교통편도 마땅치 않고 좁은 2차선 도로가 10만 명이나 되는 관객이 이동하기엔 벅차 보입니다. 권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왕복 2차선 도로 위를 지나는 차량들. 좁은 인도 위 아슬아슬 주차된 차를 피해 겨우 빠져나갑니다. 이 길 끝에 나타난 텅 빈 부지가 바로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예정지입니다. 주최 측은 당초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이나 부산 국제 락 페스티벌이 열리는 삼락 생태공원 등을 검토했지만 10만 명을 수용하려면 이곳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시민 반응은 냉랭합니다. 우선 주요 교통수단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공연장은 김해공항과 38km, KTX 부산역과 35km, 울산역과도 51km 떨어져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통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도로가 협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일광의 동해선을 타고 이제 열차를 타고 이용해서 이쪽에 들어올 건데 굉장히 혼잡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공연장으로 향하는 진입로 2개는 모두 왕복 2차선에 불과합니다. 하는 건 좋은데 지금 보면 만약 그날 주차난이 엉망진창으로 될 겁니다. 이거 앞으로 참 이거 참 걱정이 좀 됩니다. 부산시는 오늘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민들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에 빈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산시는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항공과 기차편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반세기 만에 다시 시작된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아르테미스 1호 발사가 단 2분 앞두고 연료 누출 문제로 전격 연기됐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This is Artemis Launch Control with an update. Launch Director Charlie Blackwell Thompson has called a scrub for today. 반세기 만에 펼쳐지는 달 탐사선 발사 과정을 눈으로 직접 보려고 몰려든 시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We were out here by 3:45 waiting with the kids and so now that it's not happening it's just, it just kind of sucks that we have to miss it. 유인 달 탐사선 오리온을 싣고 발사하려던 아르테미스 1호는 예정 시간을 2분 앞두고 발목이 잡혔습니다. 엔진 4개 중 1개가 발사에 적합한 온도까지 냉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료 주입 과정에서 수소 누출도 반복됐습니다. 케네디 우주센터 주변에는 벼락과 함께 비도 떨어졌습니다. 나사 측은 72시간 이내 문제가 해결되면 오는 2일 발사가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There are millions of components of this rocket and its systems. And needless to say, the complexity is daunting. 예비 발사일로 확보한 5일에도 성공하지 못하면 발사대에 서 있던 로켓은 다시 차고로 이동해야 하고 반세기를 기다린 달 탐사 프로젝트는 적어도 한 달 이상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이렇게 인류는 반세기 만에 다시 달 탐사에 나서기도 하는데 문명을 거부해온 아마존 부족의 원주민이 26년을 홀로 살다 숨졌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나라박 소식 이다혜 기자입니다. 정글 속에서 인기척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남성. 숲풀 속에서 눈만 내어놓고 경계하는 원주민이 보인다. 죽창처럼 날카롭게 깎은 무기도 내밀며 외부인을 위협합니다. 브라질 원주민청이 아마존 정글에서 찾은 한 부족의 마지막 원주민입니다. 1970년대 이후 외부인의 공격 등으로 다른 부족민들은 모두 숨졌습니다. 지난 23일 다시 순찰에 나선 원주민청 관계자는 밀집 오두막 옆 해먹에서 앵무새 깃털에 덮인 채 숨져 있는 원주민을 발견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문명과 접촉을 거부하며 26년을 버티던 원주민이 홀로 죽음을 준비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사냥하기 전 구덩이를 활용하는 습성이 있어 구덩이나무로도 불린 원주민은 오두막집만 50여 채를 남겼습니다. 물속에 빠진 엄마를 향해 뛰어드는 10살 소년. 지병이 있는 엄마를 살리기 위해 뛰어든 겁니다. And I saw her like seizing, and then I went and I jumped in and I got her back to the ladder. So much pride in him at the same time, and it was heartbreaking to watch. 지난해에도 음식을 먹다 질식한 엄마를 응급처치로 구해 소방서로부터 상패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상패와 함께 명예 소방대원으로도 위촉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후면 대부분 그칠 텐데요. 그 전까지 중부와 경북에는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남동부와 강원, 충청과 영남에 20에서 70mm, 또 많은 곳은 10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이 등반될 수 있어서 시설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오를 텐데요. 서울은 19도, 대전은 20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9월을 앞두고 태풍 소식도 있습니다. 현재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북상 중인데요. 경로가 워낙 유동적인 만큼 기상 정보를 계속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남부와 제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끝까지 쫓아서 잡았습니다. 21년 전 범행을 저지른 은행 강도들이요. 제가 주목한 건 그게 가능했던 이유인데요. 국회는 법을 고쳐 살인죄 공소시효를 없앴습니다. 경찰이 쫓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거죠. 이 경찰은 내가 못 잡으면 자식을 경찰시켜서라도 잡겠다, 이런 각오로 뛰었습니다. 그 사이 범인들 DNA 분석하는 과학수사 기법도 끌어올렸죠.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묵묵히 이뤄낸 사회정의.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